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전체 개념 개수가 98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얘를 사전처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택지 나왔을 때 이거 뭐였지? 그러면 와서 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재는 쭉 넘어와서 52쪽입니다. 우리 교재는 52쪽 성격 제시 방법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소설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설을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철수가 나왔구나, 영희가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한다? 시점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나가 나오면 1인칭 시점, 나가 나오지 않으면 3인칭인데 딱 뭐까지만, 전지적인 것까지만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시점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혹은 처음 접하는 작품을 풀 때는 이 두 가지로만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인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어떤 관계인지야.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 친구냐, 부모 자식 간이냐, 아니면 연인이냐, 이 정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럴 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물의 반응이었습니다. 긍정의 반응인지 부정의 반응인지가 중요했어. 왜냐? 결국에 소설은 주제의식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냐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단 말이야. 그럼 사건이 나타나려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부정의 반응이 나와야, 갈등이 있어야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우리가 소설을 인물 중심으로 온다는 얘기는 그 인물이 다른 대상이나 다른 인물이나 혹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바꿔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소설을 볼 때는 이 행동 혹은 이 내면 서술이, 그러니까 서술어가, 거기에서의 서술어가, 동사나 형용사가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띌 수 있는 거냐 부정적인 의미를 띌 수 있는 거냐를 따져가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 반응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찾지 못한다고 그냥 어떤 행위만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행위나 혹은 그 내면 심리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건 주로 뭐 중심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머릿속에 남기는 거라고. 그게 소설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측면이라면, 소설이 길잖아. 그래서 적절하게 끊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그 끊어가는 구간이 뭐였냐면 장면이었죠. 시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공간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끊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뭘 생각하느냐? 지금 인물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봐야죠. 이게 문단을 끊어서 보는 거랑 같은 방식인 거야. 이게 익숙해지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발 끊어서 인물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라고. 그냥 무작정 읽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장면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뭘 통해서? 중략을 통해서. 그럼 중략이 나오면 중략 앞에 있는 사건하고 중략 뒤에 있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인지 혹은 별개의 사건인지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별개의 사건이야. 그럼 문제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는 거야. 별개니까. 됐죠? 그래요. 지금 소설을 이렇게 보는 거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럴 때 요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인 거지. 인물의 성격이 지금 71번처럼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다 나오더라고. 너무 끄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현 상태로. 네, 괜찮습니다. 저는 밝은 사람이니까 밝게 찍어야죠.
여러분들도 더 밝은 우리 청소년들 아니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런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단어를 통해서 제시하면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직접 제시는 뭐라고도 하냐면 요약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이따가 이 요약적 제시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뒤에 있어.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단적인 표현, 즉 단어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간단해. 읽어야 하는 분량이 적다는 겁니다. 읽어야 하는 분량이 많으면, 글자 수가 많으면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글자 수가 적으면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예를 보면 여기에서는 바로 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감한 성질, 그 다음에 진순한 청년, 이제 이런 것들이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혹은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간접적 제시는, 이번에 이제 간접이야. 인물의 성격을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장면적 제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마치 연극과 같다 해서 극적 제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 제시에 비해서는 전개 속도가 느리다는 것. 거기 나오는 이제 예를 보는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진수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만도라는 인물이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냐면 바로 만도라는 만도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만도의 성격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격을 파악한다면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잖아. 그런데 성격 파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기로 했었죠. 얘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측면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로 쉽게 구현될 수 있으니까 얘가 또 어떤 자세하게 세분돼서 그럴 필요 없이 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만도의 성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30초) 뒤에 설명할게요. 여기서의 만도의 성격은 진수의 성격하고 대주가 되죠. 일단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신체의 일부를 잃었어. 바꿔 얘기하면 인물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는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도의 성격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긍정적 혹은 낙천적 아니면 낙관적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시에서도 마찬가지였어. 화자의 태도가 긍정적. 당연히 좋은 상황에서는 긍정적이신 거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부정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던 거죠. 인물의 성격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긍정적 정도로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기법을 보는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서사평 문제 있죠? 얘는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낸다는 게 시에 대한 거지. 시에 대한 과제를 영상으로 보낼 거고, 요 소설에 해당하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 오늘 과제 얘기 안 했네. 과제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맞춰서 해 주시면 되겠다. 계속 봅니다. 이제 기법에 대한 얘기야.
표현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술 방식인데 이것도 명칭, 개념, 용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풍자는 우리가 시에서도 봤던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요소를 제시해주고 그게 이제 풍자가 되는 건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웃음이 필요한 거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말을 볼 거냐면 우스꽝스럽게 요 말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주면 되겠다. 요 우스꽝스럽게는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화화. 요 희화화는 그냥 그래 웃음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희화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희화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풍자가 되는 건 아니야. 풍자가 되려면 지금 부정적이고 비판받을 만한 속성을 지적해야 되는 거거든. 희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풍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해악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지금 여기에서의 예문은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작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북각 선생이 있는데 이 북각 선생은 덕망 있고 되게 학식도 뛰어나다고 주변에서 이제 추앙받는 칭찬하거나 그다음에 본받을 대상이라고 받는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야. 황제나 제후들까지도 얘와 친분을 쌓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밤에 새벽녘에 과부랑 단둘이 있게 된 거야. 단둘이 있는 거지. 있게 된 게 아니라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다섯 놈들이 이 과부의 자식들이거든.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이 북각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와 단둘이 있네. 그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믿지 않아. 저는 북각 선생이 아닐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북각 선생이 위기가 된 거지. 자기가 들킬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받고 어떻게 이렇게 춤추는 거야? 귀신처럼 낄껄거리며 문을 나섰대. 짱구춤이잖아. 봐봐. 지금 겁이 나서 두 다리에 머리를 박고 그럼 짱구의 엉덩이 춤이지 이거. 그렇게 갔다가 어디에 빠져? 똥통에 빠져. 이것 때문에 그냥 도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에서 여기에 이제 풍자적 요소가 담겨 있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풍자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 지금 여기에서 본 거는 그냥 행위만을 제시한 거죠. 맞지? 그런데 여기 윤직원 영감 나오는 이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 아예 대놓고 비꼬고 있는 거지. 서술자가. 얘는 이제 서술자가 비꼬는 것.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윤직원 영감이 아버지야. 그 다음에 윤주사가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경망스럽다가 됐으니까 행동이 가볍다가 되는 거거든. 아버지가 좀 행동이 가볍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인 윤주사가 좀 듬직하게 혹은 묵직하게 행동을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에다가는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왜 의식의 흐름에다가 별표를 하냐면 얘는 옳은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적어. 그런 측면에서 옳은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해.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왠지 있어 보이거든.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또 있어 보인단 말이야. 왠지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내면에 대한 거 얘기는 맞는데 볼게요. 얘는 무질서하게 인물의 생각인 거야. 무질서한 인물의 생각을 연결의 논리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소설도 많지 않은 거야. 이렇게 쓰는 소설의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고 또 하나는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작품이야.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아, 내가 맞아. 여기에 이제 정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목말라서 물을 갖고 왔지. 물 봤으니까 한 잔 마시. 이거 누구 컵인지 알아? 매니저님 컵입니다. 그냥 마치 제 것처럼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 매니저님이 속으로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쟤는 막 그런 건 아닌데. 허락은 받으셨어요? 그럼요. 내가 그렇게 너 아까 집 일찍 보내준다는 거 취소야. 야, 짱구 그렸어. 굿. 내내 무슨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지? 컵. 이런 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에 주어지는 거에 맞춰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서술해 나가는 방식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그러니까 독자들이 봐도 이거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옳은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거야.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예를 보면 이런 표현들 문득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탄 게 아니야. 그냥 일단 탄 거야. 갈 생각도 없었는데 탔어. 근데 어디 가니 차장이 물어봐. 나 어디 가려고 하지? 그럼 창경원에 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괜히 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함부로 정하면 안 되겠네? 그러다가 뭐 어디 가지? 친구한테 갈까? 아니지. 그 다음에는 문득 대학병원에 가까 대학병원 맞아. 친구 있었지. 걔 이런 거 공부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거 없이 떠오른 대로 얘기하는 거. 마치 우리가 시에서 연상, 피아노 생각나죠? 연주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막 물고기 생각나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로 가고 파도 가고 이렇게 그냥 떠오른 대로 제시하는 것이 보는 대로 떠올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차 타는 사람을 봤더니 전에 나랑 소개팅 했던 여자야. 그러면서 맞아, 옛날에 소개팅 어떻게 했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게 의식의 흐름 기법.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 압축적 제시를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직접 제시해서 봤던 거잖아. 이 요약적 제시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줄이는 거야. 요약적이다 라고 하면 시간을 압축하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시간을 압축하기 때문에 전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전개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아까 분량이 적다는 얘기했어. 예를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약적으로 제시가 된 부분은 여기거든. 지금 내 인생의 3년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3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세 줄이죠. 근데 이제 앞에 그 장면을 볼게. 잘 지내요. 2년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예, 그래요. 조심히 가요. 지금 누군가 이별한 장면인 거야. 그럼 이별하는 순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이 두 마디 각하면 한 10초도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나 갑니다. 그래, 잘 가. 끝이야, 끝. 그런데 지금 몇 줄 썼어? 하나, 둘, 셋, 네 줄 썼잖아. 10초인데 네 줄이고 여기는 3년인데 세 줄이야. 이게 요약인 거예요. 시간을 압축한다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현학적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 현학적. 이 현학적은 무슨 뜻이냐면 얘입니다. 현학적이라는 얘기는 학식을 과시야. 이 과시가 무슨 뜻이야? 자랑이죠. 그럼 학식을 과시한다는 얘기는 이거 잘난 척하는 거거든. 그러면 잘난 척하는 인물은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그렇지. 바꿔 얘기하면 현학적 표현을 쓰는 인물은 부정적인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다시, 현학적 표현을 쓰는 인물은 부정적인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여기서는 현학적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학식을 자랑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뽐내는 거야. 그러니까 밥맛 없는 거지. 그러면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건 어디에서든, 시에서든 그 다음에 소설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런 현학적 표현이 뭐 있냐면 이거야. 이 말하고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 논어에도 3인행 필류하사라가 무슨 뜻이냐면 3명이 가면 그 중에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한 명의 스승이 있다 이런 거야. 3명 중에 한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볼게요. 란 말이 있듯이 이 그룹에서는 제가 리더, 즉 파이오니어는 선구자, 개척자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앞에 있는 3인행 필류하사랑 이 파이오니아라는 뜻이 문맥에 맞냐 안 맞냐? 안 맞아. 그냥 지가 아는 거 다 쓰는 거지.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병신같이 보이죠. 순간 격해졌네. 이런 거. 그래서 현학적 표현을 쓰는 거는 부정적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현학이라는 말 자체를 좀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안 써요. 사실 이제는 잘 몰라. 한때는 정말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은 철자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가끔씩 이상하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대학 영어라고 해서 반드시 듣기도 했었는데, 근데 나름대로 이제 발음도 좋다고 그 교수가, 한국인 교수가 칭찬도 해줬는데 지금 내가 영어로 발음하잖아. 너희들 다 웃어. 그래서 저는 안 읽어요. 뭘 아이고야. 봅니다. 판소리 사설체예요. 판소리 사설체는 판소리의 특징을 지닌 거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겠어? 판소리를 알아야겠네. 그래서 간단하게 판소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판소리 첫 번째는 얘가 공연이야. 공연이라는 얘기는 관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객이 어떤 느낌을 하냐면 말을 건네는 느낌이야. 야, 여기에 A랑 B가 있어. 여기 춘향이랑 이몽룡이 있어. 이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이래라고 지금 이런 게 어디로? 판소리 사설체라는 얘기는 결국 판소리가 이렇게 해서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되고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나는 일종의 문체가 판소리 사설체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판소리에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내가 서술자고 야 이런 거 있는데 얘는 얼레레 꼴레리래 라고 마치 말을 건네는 느낌을 줘. 공연이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게 이제 소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연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요. 거기에다가 뭐도 하냐면 평가까지도 하는 거지.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 아니야. 야, 얘가 춘향이를 버리던 이 새끼 쓰레기네. 이런 게 바로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이 공연과 관련됐을 때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하냐면 얘가 창을 합니다. 창. 판소리인 거니까 요새 맞아. TV에서 그거 하잖아. 그 뭐지? JTBC에서 하는 거. 서도밴드 나오는 풍류대장. 그게 이제 국악이랑 그 다음에 뭐 팝이랑 키해서 하는 거 있잖아. 퓨전. 창은 노래야. 그런데 지금 이게 소설이잖아. 여기에 지금 멜로디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안 느껴지지. 그런데 노래이기 때문에 멜로디는 느껴지진 않지만 뭐는 느낄 수 있어? 리듬? 그렇지, 리듬. 그러니까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타나? 운율이 나타난단 말이야. 운율. 지금 창하고 그 다음에 안일인데 요 안일이는 뭐냐면 일종의 줄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 얘는 운문과 산무의 복합체의 느낌인 거야. 게다가 우리가 이제 운율하면 우리가 시에서
음보,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뭐랑 뭐? 겉으로 드러나는 음보는 두 가지밖에 없어. 3음보 아니면 4음보야. 그런데 여기 판소리에서 나타나는 음보는 4음보입니다. 그럼 4음보에 따라오는 음수율이 있지? 4음보에 따라오는 음수율. 우리 음보율하고 음수율은 세트였잖아. 같이 기억하는 거라고. 4음보니까 3, 4조, 4, 4조의 음수율이 나타난 거야. 그 다음에 공연이니까 이게 관객을 대상으로 내가 공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일단 재미있어야지. 그럼 재미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아주 몰입할 수 있는 장면이 많거나 그 장면이 길거나. 그럼 사람들이 몰입하는 모습은 단순합니다. 재밌는 장면이야. 그러면은 박장대소 하는 거야. 깔깔대고. 빡치는 장면이야. 그럼 어때야 돼? 막 욕이 나와야죠. 내가 그 서술자, 저 쓰레기야. 맞아. 쟤네들 쓰레기야. 막 이렇게. 그리고 슬픈 장면이 나오면 엉엉 울고. 이런 게 다 흥미있는 장면인 거잖아. 여러분들의 반응, 관객의 반응을 끄집어내는 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응을 하네?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해? 길게 늘리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면의 극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연이기 때문에 요거는 흥미와 관련된 요소야.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부분을 늘려.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줄거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 장면 늘리는 거니까. 어떻게 늘리느냐? 비슷한 거를 나열해줘. 열거. 그 다음에 같은 거를 반복해주거나 그 다음에 유사한 표현을 씁니다. 됐고. 그리고 과장해서도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흥분을 할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이제 공연의 측면에서 이런 특성들이 지금 소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여기 모모보소, 그놈의 거동보소, 종로가 삼수청년 구두 닦는 솜씨 일품이라. 여기부터입니다. 2,000원 냉큼 받고 한 짝씩 후딱후딱. 3,000원 낼름 받고 후다닥 후다닥닥. 4,000원 얼른 받고 물광이 불광까지. 손놀림 귀신 같다 손님이 줄을 섰네. 지금 구두 잘 닦는다는 얘기인 거지. 네. 지금 4음보로 끊었어요. 그럼 여기서 운율도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하는 거야? 구두 닦는 솜씨 일품이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 그걸 굳이 유사한 것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장면의 극대화를 좀 이제 소설에서는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확장적 문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공연의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다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건 이제 뭐냐면 향유의 측면이에요. 향유. 지금 공연의 측면에서 얘기했고 향유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즐긴다는 거잖아. 이 판소리라는 갈래는 양반하고 평민이 모두 즐긴 갈래거든. 양반하고 평민이 모두 즐겼어. 그러니 양반의 특성이 반영이 되고 평민의 특성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양반의 한문투, 평민의 일상어나 혹은 비속어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그럼 또 뭐도 있냐면 주제의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 얘는 유교적인 보통 표면적인 주제의식을 드러낸다면 평민과 관련되는 거는 이면적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향유층, 향유의 측면에서 지금 판소리를 접근해 봤을 때 이런 것들도 당연히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묘사입니다. 묘사는 여러분들이 얘와 좀 구분을 해야지, 서사와 구분을 해야지. 서사가 뭔데? 얘는 시간의 흐름도 있고 인물의 행동과 관련되는 것이 서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묘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건 뭐냐면 그림 그리듯이 대상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이 묘사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봤어요. 객관적 묘사랑 비유적 묘사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요 비유적 묘사예요. 왜 비유적 묘사를 신경을 써야 하느냐? 이 비유적 묘사는 바로 인물의 반응이 내포되어 있거든. 혹은 서술자의 반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적 묘사는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지금 요 처음에 보여주는 상황이나 그 다음에 보여주는 상황이나 똑같은 거거든. 볼까? 그 건물은 5층이었는데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고 정면 출입구의 오른쪽 문은 부서져 있었다. 그대로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밑에 걸로 만약에 바꿨어. 그 건물은 흉측한 괴물처럼,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괴물.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인물이나 서술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야?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반응이 소설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비유적 묘사에는 이런 인물의 반응이 내포되어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끔 서술 방식하고 관련해서 이제 선택지 나오는 것이 배경을 묘사하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만약 여러분 이게 배경이 묘사가 됐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아, 여기에는 산이 푸른색이고 이 산이 삥 둘러싸여 있고 지금 이 인물이 있는 공간은 큰 집에 뭐 원탁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면 묘사가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돼야겠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잘생겼는지, 아니면 머리가 긴지 짧은지 또 기억에 남겠지. 그러면 묘사가 있는 거야. 그런 게 없네? 그럼 묘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묘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거야. 서술지 그 선택지에 나왔을 때 뭐 배경 묘사다 그러면 아, 배경이 산이냐 혹은 강이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뭐 푸르냐 뭐 깊으냐 이런 것도, 그런 게 없으면 묘사가 특별히 없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쭉 넘어갑니다. 당연히 과제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구성, 장면의 모든 것. 지금 이제 장면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장면을 끊을 거 아니야. 끊었을 때 지금 구성 방식과 관련되는 건데, 사실 거기에 있는 구성 방식이 얼마 안 돼.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주차별로 문학 개념어도 주죠. 근데 거기 문학 개념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개념어들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문제로 구현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 왜? 지면의 길이에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성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달라. 이게 얼마 안 돼. 봅니다. 순행적 구성. 이거는 뻔히 아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야.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순행적 구성은 또 다른 말로 평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행적 구성이 아니면 다 뭐가 되겠어? 입체적 구성이 되는 거지. 다시, 지금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을 평면적 구성이라고 얘기했으니 순행적 구성이 아니면 입체적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파를 여러 개를 나열해서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입체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되죠? 요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순행적.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구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얘야. 서술 그 선택지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려워하는 거고. 역순행적 구성인데 이 역순행적 구성은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왜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느냐? 얘는 사건의 개연성을 높이는 측면입니다. 야, 이 사건 왜 일어났게? 아,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은 개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약 2개월 전의 일이었다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못 찾는 거는 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없이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는 거는 사건의 개연성을 높여준다는 얘기를 했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 없이 역순행적 구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려면 뭐가 구분이 돼야 되느냐? 사건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 사건이 처리가 되어야 지금 이런 표현, 약 2개월 전이었다. 이런 표현이 없었을 때 역순행적 구성을 찾을 수 있다고. 이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역순행적 구성.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로 접하게 되는 역순행적 구성은 까다롭습니다. 그럼 뭐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사건이 처리가 돼야 돼. 바꿔 얘기하면 최소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뭐가 기준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장면이 구분이 돼야 역순행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파는 요거는 일화 혹은 에피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파적 구성을 보면 완결성, 독립성, 그리고 예시적 성격이야. 그러니 얘를 빼도 전개에 혹은 주제에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안 미쳐. 그게 이제 일화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요 일화는 보통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 일화를 여러 개 얘기해.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얘는 뭐랑 같이 보느냐? 다음 쪽을 보세요. 다음 쪽을 보시면 병렬적 구성이 나와. 찾았어? 병렬은 나열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나열됐다는 얘기는 둘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뭘 나열을 하느냐? 바로 이런 사파를 나열합니다. 왜 사파를 나열하느냐? 왜 에피소드를 나열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먹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지만 얘를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얘도 주먹인 거고 얘도 주먹인 거잖아. 얘도 주먹인 거지. 이런 모습을 알아야 주먹의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병렬적 구성은 뭘 드러낼 때 많이 쓰냐면 캐릭터를 드러낼 때 많이 써.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때, 야, 얘는 이런 모습도 지니고 있고 이런 성격도 지니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래서 이 병렬적 구성, 미안해요. 병렬적 구성입니다. 병렬적 구성 옆에다가 써주세요. 여기선 캐릭터 부각이야. 병렬적 구성을 하는 이유는 캐릭터를 부각하기 위해서, 캐릭터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파를 여러 개 활용합니다. 그게 병렬적 구성. 됐죠? 네,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왜 사파적 구성 밑에 액자식 구성이 있지? 그러니까 일화라도 그 다음에 액자도 결국에는 전체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럴 때 사파는 전체 이야기가 이러면 사파의 분량은 요만큼인 거고 그 다음에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얘를 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액자식 구성을 본다면 지금 액자식 구성에서는 이 여기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핵심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분량의 측면에서 사파적 구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액자식 구성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지금 이제 사파식 구성을 좀 보면 이런 거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얘를 건너뜁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건너뛰어도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파 에피소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액자식 구성을 보는데, 액자식 구성 또한 쉽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봐봐. 이게 액자식 구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하려면 어떻게 내야 돼? 지금 이 부분을 내고 이 부분을 내야 이게 액자식 구성이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지문에서 같이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액자식 구성은 보통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거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는 봐봐. 아, 그래. 요 액자식 구성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무조건 액자식 구성은 시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외화, 겉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내화. 겉 안이라고 써야 되는데 맞지? 얘가 고유어. 에이, 그래. 뭐가 됐든 여기에서의 시점하고 여기에서의 시점이 달라. 시점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한 액자식 구성의 특성입니다. 시점의 변화. 다시 시점이 변한다는 얘기는 이래야 되는 거야. 1인칭이 3인칭이 되거나 3인칭이 1인칭이 되는 게 시점의 변화야. 그런데 전지적 시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 A라는 인물에서 시각 전달할 수 있는 거고 B 인물에서 시각 전달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시점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얘는 그 서술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초점 화자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시점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1인칭에서 3인칭,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것이 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나가 등장해서 나애가 이 노형은 이제 어떤 거냐면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몰라. 그런데 보니까 액면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 그럼 그냥 노형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노형의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구성지게. 그래서 야, 저 사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노래가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라고 해서 여기 어떻게 안에 그럼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 노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여기 이제 전지적 시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 이게 액자식 구성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얘기해주면 재미있는 소설이긴 한데 사실 우리 그 드라마를 보면 막장 드라마 많이 하잖아. 30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소설을 보면 또 그런 막장이 없거든. 여러분들 혹시 3대라는 소설 읽어본 적 있어? 거기 읽어보면 아주 정말 막장 중에 개막장이야. 왜냐면 아버지가 친구의 딸을 어떻게 하려고 해. 근데 그 딸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식이야. 우리가 이제 막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 이제 대학 가서 3대라는 소설 이제 전편, 이제 전문을 다 봤는데 처음에 엄청난 충격이었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3대는 말 그대로 할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이것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근대의 가장 큰 특성인 돈 때문인 거거든. 돈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거란 말이야.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핵심이긴 하지. 그런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런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더라. 여기도 좀 그런 겁니다. 이 형이 의처증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일하고 집에 갔더니 이제 형은 결혼했고 이제 그 동생이 있었던 거지. 또 동생이 잘생겼거든. 갔더니 막 여자가 깨끗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서 문을 벌컥 열었는데 둘이서 헉헉대고 있어. 남자는 우통을 벗고 있고 여자는 막 헉헉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걸 본 순간 이 형이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동생의 따귀를 때리고 막 아내를 나무라.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갑자기 쥐가 나타나서 그 쥐를 잡아주는 거였다. 그래서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거든. 근데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소쿠리에서 정말 찍찍 소리가 난 거야. 정말 쥐를 잡았던 거지. 아이쿠야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막 찾는데 못 찾아. 다음날 아내가 변사체로 떠오릅니다. 자살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동생을 못 만나. 그래서 동생 찾으러 다니는 거야. 재밌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배따라기라는 작품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병렬적 구성 얘기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민홍전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민영감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일종의 재담임이에요. 이 민영감에게 던지는 질문을 민영감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가, 이는 재담 형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있어? 보았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선도 보았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이제 에피소드를 나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민영감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 다음 넘어가서 교차적 구성. 이제 교차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돼. 이건 크로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교차적 구성은 사건이 서로 이게 교차가 되려면 A라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B 사건이야. 그 다음 B 사건 제시했어. 그 다음에 A가 다시 와야 교차가 되는 거야. A, B 이렇게 되면 얘는 교차가 아닙니다. A, B, A가 돼야지 교차야. 그런데 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동시간에 벌어진 서로 다른 공간. 맞죠? 그런데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현재와 과거의 교차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역순행적 구성인 거잖아. 현재와 과거의 교차라고 한다면.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은 교차적 구성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됐어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준 거는 동일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러니 당연히 등장인물들이 달라지겠지. 반면에 역순행적 구성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시간만 달라지는 거지 등장인물은 같을 수 있겠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누구랑 명룡과 경석의 대화고, 그 다음에서는 해란과 그 다음에 개원의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침대에 누운 명룡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이제 별개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A의 모습을 보여줘야 교차라고 할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인물입니다. 인물 중요해. 인물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용어만 좀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는데, 먼저 주동인물은 주인공이에요. 주동인물은 주인공이고, 반동인물은 주인공과 갈등을 대립을 하는 인물을 이제 반동인물이라고 반동인물이야. 주의할 게 주인공이라고 해서 꼭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주동인물이라고 해서 꼭 선한 인물은 아니다. 나쁜 인물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주동인물은 이제 주제의식과 관련된 인물인 거고,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 그 애랑 대립하는 인물. 넘어갈게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은 특정 집단의 부류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는데, 결국에 얘는 대표성을 띠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전형적 인물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개성적 인물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평면적 인물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입체적 인물이야. 그런데 소설에서 90% 이상은 전형적 인물이고 평면적 인물입니다. 왜냐? 그래야 주제 구현이 가능하거든. 생각해봐. 정말 너무 독특해. 걔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그 소설을 읽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상당히 드물겠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물, 소설 속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전형적이고 그 다음에 평면적이야. 그래야지 주제 구현이 쉬워지거든. 그럼 바꿔 얘기하면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은 드물다는 거지. 그럼 개성적이고 입체적이면 그건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게 개성적이구나, 얘가 입체적이구나, 바꿔 얘기하면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먼저 우리 입체적인 걸 한번 볼게요. 평면적인 거는 성격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
입체적인 건 성격이 변한다는 건데, 이때 말하는 변화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할 때 전환 얘기했었지. 전환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였어? 180도 달라지는 거였잖아. 시상의 전환. 전해가 긍정적이었으면 뒷부분은 부정적인 거고, 전해가 현재를 얘기하고 있으면 뒷부분은 과거에 대한, 이게 전환이란 말이야. 그러면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도 그런 측면이야. 180도 달라져야 입체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쉽게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드문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것부터 좀 전형적인 거, 지금 대표성을 띈다 얘기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례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 못난 사람이야. 좀 부족한 사람. 아니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개성적 인물을 보는데, 이 개성적 인물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혹은 가난한 사람의 특성인데, 얘는 가난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준 게 뭐냐면 여자야, 여자. 보통의 여자는 좀 여성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과거의 시각이지, 여성적인 걸 추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여자가 다른 일에 막 사사건건 다 끼고 일도 잘 해결해줘.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말꼬랑지 파리가 천리 간다라고, 여기서 그 여자의 별명이, 이름이 옹재미입니다. 옹재미가 그래. 그런데 이런 평가에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불악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과 솜씨를 그렇게 비유하였고, 그녀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아, 얘가 선모습이야. 일 잘해. 여자인데 마치 남자처럼 일 잘해. 라고, 내가 무슨 남자 여자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녀, 옹재미가 개성적 인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개성적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전형적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야지 개성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평면적 인물은 캐릭터가 안 바뀌는 거, 대부분 인물이 그렇다고 얘기했어. 그럴 때 지금 이제 입체적 인물의 예를 보는데, 이 입체적 인물에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바로 이 감자, 복녀가 되는 거거든. 지금 이 복녀의 캐릭터는 이런 거야.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이 있었어. 도덕적 인물이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그런 복녀의 도덕관이 달라지게 돼. 이게 왜 달라지게 되는 거냐면, 얘네 집이 이제 가난해서 얘네 부모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거의 팔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갔던 그 남자가, 그러니까 시집 갔던 그 남자가 좀 쓰레기야.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복녀는 좀 성실한 캐릭터였단 말이야.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곳에 갔더니 그 일하는데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 봤더니 나랑도 나처럼 열심히 일하지도 않아. 설렁설렁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밭에서 그 밭의 주인하고 그 주인에게 매춘을 하는 거더라고. 몸을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복녀도 나도 돈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얘도 몸을 팔아. 원래는 여기 보면 그녀는 여태껏 딴 남자와 관계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본 일도 없었고, 그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짐승이 하는 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자기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나도 좀 편하게 돈 벌고 싶은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이 복녀도 몸을 팔기 시작하거든.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이제 입체적이라 합니다. 당연히 드물겠죠. 넘어갑니다. 갈등까지만 볼게요. 갈등까지만. 갈등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이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구현이 되고 사건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갈등은 정말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등을 파악하게 되면, 갈등을 확인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났는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문학에서는 내가 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소설만큼은, 이 갈등만큼은 왜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갈등의 종류는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인데 갈등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 이것도 내적 갈등인 거란 말이야. 다시 갈등은 현 상황에 조화롭지 못하면, 현 상황에 일치하지 않으면 갈등입니다. 이런 것도 갈등이야. 승재야, 네.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이건 갈등이 아니네요. 저는 음료수 마실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것도 갈등이란 말이야. 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을 넓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반응 처리도 잘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는 선택이야. 여기서 남아서 고치고 가야 돼. 아니야. 나는 과거 보러 가야 돼. 선택.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뭘 시켜? 짬짜면을 시키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지금 얘가 누군가를 이제 총살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 총살해야 되는 상황에 딴 생각을 해. 요것도 내적 갈등이라. 됐죠? 그래서 갈등의 범위를 좀 넓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당연히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이 있다. 그런데 생각해봐. 내가 인물과 사회, 내가 사회와 갈등을 한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민주주의와 갈등하는 거고, 내가 사회주의와 갈등하는 거고, 혹은 내가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와 갈등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사회와 갈등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나 그다음에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실체가 있냐? 없죠. 그렇지. 이건 추상화된 개념이잖아. 그럼 얘랑 갈등을 어떻게 해? 또한 자연하고 갈등을 한대. 내가 나무랑 싸워야 돼. 야, 너 일로 와. 한번 씨름 한번 해. 그게 갈등인 거잖아. 근데 이게 이런 소설이 너네 있을 것 같아? 또한 제일 골 때리는 게 운명이지.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운명이랑 갈등할 수 있냐?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인물과 인물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인물과 인물이야. 그런데 왜 그런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벌어졌느냐? 왜를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이구나. 그랬을 때 얘는 사회와의 갈등이네. 얘는 운명과의 갈등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지금 사회와 갈등 예를 하나 들어볼게. 여러분들도 잘 아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이 왜 집 나가? 서자라서요. 아니지. 왜 집 나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서 빡쳐서 집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야. 거기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홍판서한테 요구하는 건 호부 호용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런데 왜 홍판서가 호부 호용을 허락하지 않냐? 뭐 때문에? 이게 바로 서자 때문이야. 그럼 서자가 왜 생긴 거냐면 처첩,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부 다처제였거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둬도 돼. 그럴 때 본처가 있고 첩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첩의 자식이 바로 이제 서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길동이라는 서자가 탄생했던 거잖아. 그리고 이 제도 때문에 호부호용이 안 됐던 거고. 그러니 어떻게 사회를 뒤집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사회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허균은 끌려가는 거야. 불온서적이 돼버리죠.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네? 그러니 봐봐. 홍길동이 조선의 왕은 인정하죠. 전 충성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율도국. 그렇지. 괜히 율도국이 개피 보는 거죠. 율도국 원래 평화로운 그거였거든. 임금이 잘 다스렸는데 갑자기 홍길동이 와서 다 없애버리고 지가 왕이 된 거야. 왜? 사회를 이길 수가 없어. 보통은 사회랑 싸우면 인물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운명도 이길 수 없으니 운명을 어떻게 해야 돼? 승해야죠. 그렇지, 받아들여. 근데 재밌는 거 운명을 받아들이면 전에 시에서도 부정적 상황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면 긍정적 태도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요 운명과의 갈등에서 전에 우리 문학 개념 문제 풀 때 그 1주차, 2주차 할 때 영마라는 작품 본 적 있을 거야. 몇 주차인지 2주차인가 3주차에 한번 보시면 그게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성기라는 인물이 운명을 수용해. 얘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 그게 이제 역마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느냐? 콧노래를 불러. 해피엔딩인 거라고. 운명에 순응하니까. 다시 중요한 건 뭐가 됐든 간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라? 1차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야. 근데 그런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를 따지면 이것이 사회에서 비롯된 거구나. 이것이 운명 때문에 비롯된 거구나. 혹은 자연 때문에 비롯된 거구나. 사실 우리나라 소설에서 자연과 갈등을 다루는 작품이 거의 없어. 이제 외국 소설이라면 노인과 바다 있죠? 그 물고기 잡는 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 실패지. 왜냐면 돌아오니까 남는 게 뭐가 밖에 없어? 가시밖에 남는 게 없어. 큰 뼈다귀가 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 자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작품에서는 뭐가 있냐면 만세라는 희곡이 만선이라는 희곡이 있을 거예요. 만선이 뭐냐면 그 고기를 한가득 잡는 거 있지? 배를 가득 차게 잡는 거 만선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곰치라는 인물이 나오는 그 만선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결국 이길 수가 없어. 거기서 자식들 다 잃어버리거든. 다 죽어. 그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갈등은 인물 간의 갈등 보면 뭐 생각하자?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달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얘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얘는 첫 번째 거는 그냥 1차원적인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건 부부싸움이야. 여자가 이제 물어보는데 왜 자꾸 맨날 술 먹고 와? 도대체 술은 누가 마시게 하는 거야? 야, 사회가 자꾸 나를 술 마시게 해. 만약에 부부싸움의 원인이 술이었던 거고 남편이 술을 안 마시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왜 술 마시느냐? 사회가 개판이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인물과 사회 갈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갈등을 보면 무조건 왜 그런 갈등이 일어났는지를 따져줄 수 있어야겠다. 이게 이제 운명과의 갈등의 역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내가 좀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